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핵심은 군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주의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이 기생적이라는 거예요. 기생적. 부패, 부후. 그러니까 기생적이고 썩어가는 거예요. 기생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금융자본에서 금리 생활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금리 생활자로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추구하죠. 건물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자 받는 이자 생활자 이걸 이제 그러면 놀고 먹고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되는데 요건 이제 주식회사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 제 독자적인 견해는 하나도 없어요. 내실지 다 만든 거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노동자층까지 이런 이제 주식 투자에 얽매여가지고 자본가적 마인드로 많이 현대에는 됐다는 거. 이게 이제 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실증적인 것만 한번 그 다음 패러 맨 밑에 것만 볼게요. 그거 보면 이제 그래서 생산 부분이 적게 되니까 어떻게 선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조업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제3차 산업이죠라고 그러죠. 서비스업이 비대하게 커져요. 비대하게.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2020년에 제조업 비율이 10%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은 아마 더 낮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낮아져요. 1990년대에는 20% 정도 됐어요. 근데 20년대니까 10%로 반토막이 났죠. 근데 1975년 경우에는 그게 25% 정도 됐어요. 25%. 제조업의 비율이.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8% 정도 돼요. 제조업 비율이. 지금 좀 낮아져서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중국이 한참 제조업이 클 때 30%가 넘었어요. 제조업 비율이. 31%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 좀 제조업 비율이 높아서 18%에서 한 20% 정도. 그래서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이 중국 한 30%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절대량으로는 2위예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비율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작아서 그렇지, 비율이 10% 정도. 한 8%에서 10%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대 제조업 강국 일본. 여기도 한 20%, 18%, 20%. 그 다음 독일이 그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25%에서 28%.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5위 제조업.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 맞죠? 경제 규모만 보면. 제조업 비율이 세계 5위니까. 러시아가 제국주의일 때 제조업이 세계 6위였어요. 제국주의 혁명 날 때. 아니, 제국주의 혁명이래. 러시아 혁명 날 때. 근데 지금 한국이 제조 세계 5위니까. 제국주의 맞지.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아니,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기생적인, 이게 핵심은 생산으로부터 이게 유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데, 투여되지 않는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나라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리 생활자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생적으로 경제 군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군사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경제 규모에서 군사에 돈을 많이 쓴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제에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재생산 구조에서 군사적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생산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독점이윤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그 재생산 구조를 잘 돌아가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잉 생산이 되잖아요. 독점자가 과잉 생산이 되면서부터는 임금이 낮고 과다하다 보니까 유효 수요가 적어져요. 유효 수요가.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유효 수요를 일정 정도 창출해 줘야 되는데 이 창출하는 방식이 완전 소비재인 군사로 한다는 거예요. 군사는 그 군사 시설이나 군사 생산물이 재생산에 대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생산부는 소비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 재생산에 소비품이 돌아가고 다른 생산부는 또 재생산에 투여되기 때문에 생산을 다시 높이는데 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효수를 창출하는데 일위를 기여하기 때문에 군사가 경제의 한 그 독점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비로 많이 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낭비죠. 이런 사회적 낭비를 체계화시키는 게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기생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낭비를 일부러 조장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그게 이제 악마적인 거죠. 전쟁을 계속 일으켜야 되고, 그런 전쟁에 관해서는 미국의 이제 정쟁사를 보면 그게 그 악마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20세기 이후에 모든 전쟁은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금융 독점 자본주의 이런 제국주의의 기생성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의 기축 통화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인데 이 논리를 막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털깎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놈들은 자기는 하나도 잉여가치 전혀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약 30%, 25%에서 30%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소비는 거의 50%를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기생성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군사하고 그 이자 창출 외에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착취해야 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수출해서 그 이자를 수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해서 낭비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달러 기축 통화를 통해서 신노루지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을 올리고 낮추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들의 자산을 탈취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탈체계라고 저는 말하는데 약탈체계.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또 가서 이제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그거는 이제 착취체계, 노동력을 착취하는 체계고 이 두 가지 부분이 현대에서는 미국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 국제 독점 자본주의 이전까지는 주로 자본 수출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됐다면 지금은 이런 약탈적 방식, 자산까지 소위 말하는 약탈깎기 형태로 가지고 그 나라에 이자율이 쌀 때 들어가가지고 자산을 높인 다음에 높을 때 팔고 그 잉여가치를 싹 빨아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약탈 체계를 만들어야 했다면 이게 이제 현대 금융자본의 독특한 점이에요. 요즘은 과거 레닌 시대 때나 국제 독점 자본 시대에 없던.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 경쟁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점이 되면 독점이 강화될수록 경쟁의 격렬성은 훨씬 더 강화돼요. 배가 돼요. 독점이 강화될수록 경쟁의 격렬성은 강화된다. 그리고 경쟁이 어떻게 되면 독점 내부의 경쟁, 그 다음에 독점과 독점 간의 경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점 간의 경쟁은 뭐냐면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이고 각자 교과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같은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도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까지도 경쟁이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주로 하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와 경쟁하다니. 근데 이걸 극단적인 예는 어디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유하고 분산복합체하고의 경쟁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경쟁이 나타나냐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평화가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돼. 네트워크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고정되는데 평화가 되면 분산복합체는 이게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독점 이유를 못 넣잖아요. 그럴 때마다 위기를 조장해요. 어떤 전쟁을 한 번씩 일으켜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평화시될 때 독점 이유는 없는 기업 간의
그 군사복합체가 세계에서 어떤 큰 전쟁을 일으켜서 위기 상황에 봉착시켜서 자기 이용을 한 거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할 때도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이제 갈등 구조가 있다. 경쟁 관계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양턱갈기 같은 경우 그거 아니라 그런 이제 경쟁, 이런 경쟁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10분이요? 벌써? 불균등 발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이것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더 줘요. 제국주의가 사멸해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뭘 말하면 최고의 단계고, 최후의 단계라는 걸 말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 사회주의가 망했는데, 자본주의가 이기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가 이미 사멸해 가는 거지,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빨리 가자. 최고의 단계는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독점주의 단계에 이르고 갑자기 시간 제한이 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하여튼 독점자본주의가 최고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단계라는 거는 뭘 말하자면은 제국주의하고 사회주의 사이에 다른 어떤 제3의 생산 단계, 그러니까 사회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3의 사회 단계는 뭐냐면 카우치키도 제3의 단계를 만든 거지. 초제국주의라고. 그래서 초제국주의가 되면 제국주의 간에 경쟁이 없어지고 평화적 민주주의 체계가 수립될 거다. 이런 식의 거라든지,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질서자본주의가 돼서 국가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가 아닌 혼합경제의 새로운 체계가 될 거다라는 걸 제기했지만, 이 두 개 다 현실에서는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그리고 현실에서는 국제 독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떤 최후 단계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를 최후 단계가 지금 끝나면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지금이 최후니까 이제 곧 끝날 거,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게 10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일 모레 사회주의가 되든 아니면 1000년 후에 사회주의가 되든 간에 그 중간 단계에 이런 혼합 경제의 형태는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멸해 간다는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독점자본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적 기본 원리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기본 원리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자유경쟁의 대립물로 하는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건 자유경쟁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등가권을 기초로 해요. 왜냐하면 일물일가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 한 가지 물질은 한 가지 가치가 있고, 이 가치에 따라서 동등한 거예요. 같은 가치면. 근데 독점자본주의는 부등가격을 원칙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독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멸해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독점이 극대화되면 사회화가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재용이가 삼성을 지배하는데,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5%가 안 돼요. 2, 3% 정도 되나? 2, 3% 정도를 가지고 100%를 다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리고 이 독점이 되면서 전체 독점 기업 내에 한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커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그 내부에서는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다 계획화되어 있어요. 한 나라보다 더 큰 기업 안에서는 다 계획화되어 있고 사회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뭘 말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멸해 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는 뭐냐? 사적 소유냐 아니냐인 거예요. 생산 체계가 그러니까 사회화돼 있는 거나 독점화돼 있는 거는 똑같아. 이 소유를 몇몇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다 참여해 있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요거만 딱 바꾸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바로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 차이라. 뭐 다른 거 바꿀 거 없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이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얘기예요. 몇 가지 비유 문제가 있는데, 현대 제국주의론을 제기하는 것에서 이건 비유의 개념이 아니고, 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비유를 쓰냐면, 복잡한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딱 써서 써요. 그래서 현대 제국주의 체계를 피라미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측이 있고, 또 한자는, 그러니까 그 도시학에서 나오는 중심과 주변부로 비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체계는 제국주의 내에서 뭐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되면서부터는 그 전에 삼두마차, 다시 말하면 미국, 독일, 영국의 이 세 가지의 그 독자적인 게 둘이 미국에 굴복하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의 종속이 돼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피라미드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심 주변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체계와 그로부터 착취당하는 주변부, 반주변주의 관계를 잘 설명해요.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레닌의 비유 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레닌의 제국주의를 보면, 레닌의 비유 체계는 사슬, 고리, 체인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도 몇 가지 나라로 나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 독립국, 그러니까 세 개 나라, 영국, 미국, 독일, 이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적으로, 산업적으로 밸류 체인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자기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세 나라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금융적으로 종속돼 있지만 산업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 6가지로 나라들의 특징을 나눠서, 요거 이제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는 레닌이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제국주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책에서.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상황과 조건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연결됐다, 느슨해졌다, 강해졌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동적으로. 근데 피라미드의 비유나 중심 주변부 비유는 이 역동성과 약한 고리를 찾아낼 수 없다.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슬론으로, 체인론으로, 다시 레닌으로 돌아가서 약한 고리론으로 제국주의 체제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현재 국제 독점 자본주의에서 약한 고리는 그럼 뭐냐, 이런 식의 사고로 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적인 구조로 가서 이게 제국주의고, 따라서 이 체계가 이렇다라는 해석적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다시 약한 고리론, 그러니까 체인론으로 제국주의 체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전 위기론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제국 사변에 나가는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전반전 위기론은 다 폐기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한 이후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된 이후로는 폐기됐다. 왜냐하면 전반전 위기론이 계기가 된 게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사회주의가 건설되니까 전반적 위기론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전반적 위기에 빠졌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봐라, 사회주의가 전반적 위기지 무슨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 위기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니까 그러냐면 상태나 어떤 사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어떤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이렇게 상태가 위험하다, 이렇게 전반적 위기를 바라볼 때 무슨 자본주의가 위기냐, 자본주의 위기가 있지만 사회주의하고 비교해보면 사회주의가 더 위기다, 이렇게 바라보면 전반적 위기로 폐기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전반적 위기론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 시기라는 거예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 위기론의 레닌의 그 제국주의로, 레닌이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해서 전반적 위기론이 나왔는데, 전반적 위기론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장기간에 걸친 과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기론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나 상황과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해 가겠죠. 이 지난한 과정, 그게 10년이 됐지, 100년이 됐지, 10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전체를 자본주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위기를 안고 사는 거죠, 자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과도기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는 전반적 위기의 시기가 맞다. 이런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계혁명을 동시혁명으로 또 이해하면 안 되고요. 동시혁명은 왜냐하면 유럽혁명을 설정할 때 동시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은 동시혁명이 될 수밖에 없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적이 되면 주변의 나라가 협력해서 때려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그런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되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가 프랑스 혁명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때 워낙 뛰어난 나폴레옹이 나와서 다 이겨서 프랑스 혁명을 전파했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의 포위돼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압살당하는 상태거든요. 사회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건에서 동시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 각각의 정세와 조건에 맞아서 특징에 맞게 다 해비한 방식으로 가고 후퇴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자본주의가 복귀됐다가 다시 이제 사회주의로 복귀되는 운동이 나오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기 때문에 동시혁명으로 또 이해하면 안 된다. 세계혁명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행기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은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말이고, 이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민중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참여민주라고 말해도 좋고,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노동자, 농민, 민중의 민주주의, 독재는 폐기하면 안 된다. 사회주의, 전 세계가 사회주의 될 때까지. 왜냐? 사회주의를 만들어내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세계적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내지는 이제 노동자 민주주의 개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국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어떤 그 오류를 범하면 소련에서 일국적 차원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레닌의 일국 사회주의론을 잘못해서 한 건데, 이제 소련은 계급 해방이 다 됐어. 없으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더 필요 없어. 그래서 전인민의 국가라는, 이렇게 계급 없는 사회라는 개념. 소련은 뭐, 물론, 논쟁이 여지가 있으면 그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자본주의 사회가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무경화되면서 소련이 얼마나 하나의 기회가 됐는데, 이것도 오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세계 전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했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1차 대전은 제국주의 성격이 맞아요. 그게 규정적인가? 왜냐면 결과를 보면 알아. 1차 대전 결과는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다 차지하거든요. 하지만 2차 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냐.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진행하면서 결과는 뭐냐면, 반파수 인민 해방전쟁이에요. 뭐냐면, 소련이 참전했잖아. 그러면 소련이 제국주의냐. 제국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을 내리면 이게 규정적이라고 하면 가장 강렬했고 승패를 결정지었던 독소 전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돼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일본하고에 싸웠던 가장 핵심적으로는 미국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중국의 그 관동군이 핵심이에요. 일본군에 있어서는. 이 관동군이 싸운 거는 중일전쟁이란 말이에요. 중일전쟁이 그러면 그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잖아. 민족해방전쟁이잖아. 따라서 2차 대전의 성격은 반파수 인민 해방전쟁으로 봐야 되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도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확 확장되고 민족해방이 많이 났잖아요. 그 독립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1, 2차 대전은 성격이 다르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건데 뭐냐면 저는 이제 국제 금융 독점 자본주의라 보니까 이 씨발이 어떻게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현대와 그다음에
그 군본위제였던 그 제국주의를 쓸 당시의 차이, 그거를 이제 국제통화,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막상 그렇게 했죠. 금은 본래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본래부터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뭔 말인지 이상하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일국 내에서는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화폐가 가능한데 국제적으로는 국가화폐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금이 국제화폐를 대용해요. 근데 이게 1971년 이후에 그 달러 기축통화에서 달러가 금 태환을 중지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본위 제도에서 나중에 이제 현대는 그러니까 브루트 우드 체제가 이제 금환본위제거든. 이거는 어떤 달러 기축통화가 형성된 건데, 핵심은 뭐냐면 달러는 금에 태환하고 금 1호수에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여타의 나라들은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을 75%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금에 기반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나한테 해라, 이렇게 해서 국제 환율을 안정시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붕괴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메이카 체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메이카 체제는 일반적으로 쓰는 체제가 아니라서 내가 그 말을 안 하는데, 현재 국제 통화 질서를 자메이카 체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자메이카에서 1976년에 이제 협정을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복잡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변동 환율제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복합돼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 변동 체제가 아니거든요. 관리 체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싶은 거에 맞춰서 고지를 해요. 이렇게 이번에는 1달러에 7위안이야, 이번에는 1달러에 5위안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지하는 관리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일반대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금 태환은 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차이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설명해 놓을게요. 왜 이건 근거가 될까? 국제